시공사도 이미 발을 담가 버렸기 때문에 또 연대보증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공사의 연대보증만으로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공사의 대표님이 개인 연대보증까지 쓰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사례고 폭망한 사례인데요. 비토지 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위탁자 지위 승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토지 신탁 방식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담보대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관리 신탁을 하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분관대리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분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고요. 뭐가 됐든 비토지 신탁 사업에서는 뭐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위탁자가 시행자, 분양자, 매도인, 사업주체, 건축주입니다. 이 위탁자가 부도 파산을 하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대출금융기관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업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공사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왜 안 하냐면 대부분 일군 시공사들은 IFRS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사업장을 인수하면 자신들의 회계장부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해요. 회계장부가 더러워지는 것을 떠나서 망한 사업 잘못 인수해가지고 완전히 빚을 떠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비토지 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죠. 즉 비토지 신탁 사업을 떠안는다는 것은 토지 신탁으로 전환한다는 건데, 그거에 따른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수탁자에게 발생하니까 수탁자도 그 위험을 떠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망가뜨려 둘 것이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 끝에 나온 게 대출금융기관하고 시공사가, 야, 신탁회사, 즉 수탁자, 네가 위탁자 지위 승계를 좀 해. 그런데 내가 추가 사업비를 대출해 줄게. 그리고 혹시나 즉 수탁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금전적인 채무가 생기면 그거는 시공사가 뒤에서 백업을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수탁자 너는 앞에 나서서 위탁자의 지위만 승계받고 명의만 좀 빌려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형 토지 신탁 상품이 애초부터 만들어진 신탁 상품이 아니에요. 이러한 비토지 신탁 상품이 위탁자가 사업 도중에 부도 파산해가지고 신탁사, 즉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토지 신탁 사업으로 전환했는데 몇 개 사업들이 정상화가 되고 성공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관리형 토지 신탁 상품입니다. 이 관리형 토지 신탁 상품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 의뢰인분의 상담 사례는 뭐냐면 정말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 비토지 신탁 상품에서 시공사로 참여를 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공사해가지고 공사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데 뭐 이제 위탁자가 이 사기꾼 같은 놈인지 이제 약간 꼬드겼나 봐요. 공사비 마진도 많이 주고 심지어 저기 뭐 상가 몇 층 대물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한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시공사가 위탁자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시공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또 위탁자라는 놈이 이게 애초부터 좀 질이 안 좋은 놈이니까 대출 받은 거를 정말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다 온전히 써야 되는데 또 임의대로 쓰고 유용하고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또 시공사가 그 추가 대출에 대해서 좀 연대보증을 서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이 시공사도 이미 발을 담가 버렸기 때문에 또 연대보증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공사의 연대보증만으로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공사의 대표님이 개인 연대보증까지 쓰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속출한 거예요. 대출금융기관으로서는 최소한의 이제 대출 원금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매를 진행했는데
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낙찰받는 사람도 없고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뭐 낙찰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융기관이 시공사를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연대보증 섰지? 그럼 이거 공매 처분해가지고 대출 원리금을 다 상환받으면 모르겠지만 다 상환받지 못하면 잔존 채무가 남아있으면 그거 너한테 청구할 거야 라고 압박을 했고요. 심지어 공매도 제대로 안 되고 유찰이 되니까 일단 네가 먼저 다 갚아. 공매가 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딱 보고는 처음에 문의를 했죠. 아니 근데 왜 연대보증을 하셨어요? 원래 시공사들은 비토지 신탁 상품에 연대보증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토지 신탁 상품에서 시공사는 단순 시공만 하고 공사비를 받는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대출금융기관이 그 담보신탁 또는 분양관리 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시공사는 장래의 공사비 채권에 대해서 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까지 확보를 하셔야 돼요.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수익자 지위는커녕 단순 시공도 아니고 심지어 연대보증까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시공사를 부도를 내라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시공사가 업역이 되게 오래된 회사도 아니고 또 다른데 이 사건 사업 말고 다른 곳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이 사건 사업이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업을 처음 하신 분이고 지금 이 위탁자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시공을 하게 된 이 사업장이 난생 처음 시공을 하게 된 사업장이니까 부도를 내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그냥 시공사를 부도를 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위탁자가 대출 받을 때는 시공사 법인만 연대보증을 섰고 위탁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 법인이 추가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시공사 법인의 대표님도 개인 연대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파산까지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대출금융기관과 수탁자가 시공사를 압박하기도 하고 꼬드기기도 하면서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시공사가 사업 주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뭐 분양률이 저조하기는 했지만 수분양자가 체결한 분양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분양계약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보관은 무엇이냐?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미분양분을 내가 다 떠안으면 할인 분양이라도 하면은 얼마 정도 돈이 들어올 거고 할인 분양이라도 안 되면 임대라도 놓으면 그 임대보증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이자도 갚고 공사비에도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보관인데 여러분 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과연 그 시공사 법인 대표님 의도대로 그렇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거 따져보셔야 돼요. 이 시공사가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과 잃게 되는 마이너스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플러스 요인은 뭐냐? 시공사가 위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이제 분양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인 분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분양대금이 들어오겠죠. 분양대금. 임대를 놔가지고 임대보증금하고 월세가 들어오겠죠. 요게 이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사한 공사비를 받지도 못했고요. 공사를 완공, 즉 책임 준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 돈 들여서 공사비를 지출을 해야 돼요. 즉 공사를 완공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위탁자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추가 대출금 채무까지 포함해가지고 연대보증 쓰셨기 때문에 그 채무까지도 다 떠안으시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아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비교할 때 부등호 표시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쪽인 거예요. 게다가 시공사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까지도 또 추가되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사업 주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 분명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은 사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미 연대보증을 하셨고 시공사 법인 대표가 개인 연대보증까지 쓰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시간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뭐 자비로 해결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의 기회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비토지 신탁 사업에서 시공사는요 단순 시공만 해야지 절대로 위탁자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위탁자 중에 꼬드기는 놈이 있겠죠. 뭐 시공 마진을 더 많이 준다라거나 너한테도 일부 대물로 추가로 더 공사비 외에 얹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더라도 귀에 담아두지도 마시고요. 심지어 장래의 공사비 채권에 대해서 해당 신탁에서 대출금융기관 다음가는 후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꼭 취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주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위탁자가 동시에 수익권도 갖고 있거든요. 그 수익권에 대해서 1순위 근질권이라도 설정하셔서 단순 시공을 하시더라도 그 단순 시공에 따른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본 영상이 비토지 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어떤 법적 리스크를 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